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닭가슴살로 만든 제품 많이 사드시죠. 근데 먹어도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유튜버가 한 업체에서 만든 닭가슴살 소시지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표기된 것보다 탄수화물이 8배나 많고 단백질 함량은 오히려 적었다고 합니다. 음식 갖고 장난치면 천벌받죠.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서울 노원구 지하철 6호선 화량대역 인근에 있는 남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원과 중랑 일부 지역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고요. 이 누수 지역 인근에서 저렇게 다량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접근이 통제됐는데요. 다행히 오후 1시 반쯤 복구는 모두 완료됐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노원구는 1940년대에 만들어진 배관인 만큼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구단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당하게 출석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진단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적 분석 등은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이 피해자와 떠난 여행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바로 또 큐시트웨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이상민 유족앞 사과, 이 박희영 전 천장 영악하지 못했다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난 4일 이후에 이틀 만에 열린 두 번째 청문회인데요. 이 자리에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구속 중인 박희영 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장관을 향해서 야당의 공세가 정말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이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끝까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사퇴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퇴할 수 없다면 사과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유가족들도 계신데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열린 행안위에서 공식적인 유가족들이 계시지 않는 드렸고요.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을 담아서 겸허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듯이 천준호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라면은 국회가 좀 책임지고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면전에서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야당의 사퇴 요구가 정쟁이다라면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보고 오신 것이 이 장관의 첫 사과 모습이었습니다. 유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잡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처음에 이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위에서 한번 했는데라고 네. 했다가 천 의원이 다시 한번 유족 앞에서 하라라고 하니까는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 오늘 청문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도 뭐 주목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또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경우엔 이수아 기자. 네. 사실 이 참사 직후에 휴대전화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몸이 아프다고 구속적부심도 받고 했는데 네. 오늘은 청문회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 왜? 지금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그런 거. 바로 그런 부분. 네.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휴대폰을 왜 교체했냐라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영악하지 못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증거인멸을 할 정도로 영악했다면은 아예 폰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또 이 기록을 지운 적이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정보는 이미 포렌식으로 다 했다라면서 절대로 증거인멸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청문회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조금 전에 재개돼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가장 눈길이 간 장면은 바로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 울부짖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끝난 직후로 있었던 장면인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상민 장관님, 당신도 사람이잖아. 우리 지하철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 제발 좀 비키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오고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 이게 권력이야. 이게 권력이냐고. 저 사람들은 청문회도 하잖아요. 내 마음은 이해합니다. 변명만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청문회 필요 없다니까요. 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네, 유가족들이 이렇게 울부짖는 이유, 바로 청문회에서 유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가는 내용에 유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올라야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역시도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직접 영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좀 풀어드리면은 이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 유족이 3차 청문회 증언대에 직접 올라야 된다. 또 이어서 이제 영상과 함께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긴 했지만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좀 직접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김 의장 역시도 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이 유족들의 의견을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유족들의 마음을 감히 어떻게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이겠죠. 근데 지금 유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왜 우리 얘기가 더 많이 반영이 안 되냐, 오히려 지금 변명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조특위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45일 활동 시한 중에서 얼마 활동한 거는 되지 않고 내일 사실 이 시한이 끝나거든요. 근데 강재묵 기자, 그나마 다행히 여야가 시한 연장하는 거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네. 이 당초 7일 종료되기로 했었던 이 국조기간을 17일까지, 즉 열흘 연장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이 3차 청문회 중인 이 증인 관련해서는 이견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은 생존자와 또 생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이 증인으로 채택하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국민의힘은 이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이 신현영 의원과 이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며 양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사실 여야가 열흘 더 청문회 이 국조를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연장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소중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쟁화하지 않고 맞습니다. 정말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까지의 청문회가 국정조사가 그런 국민적인 열망에 부합했는가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야는 신현영 의원을 불러야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따지고 물어야 되겠지만 국정조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생존자들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내가 그 당시에 겪었던 참사 어떤 상황인지 내가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 당시 상황을 좀 국민 앞에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된 청문회 과정 중에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은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북한 무인기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정보 유출, 서울 지도만 알아도입니다. 용산 일대 이 비행금지 구역을 휘젓고 돌아간 이 북한 무인기를 두고요. 네. 군은 어제 스쳤을 뿐 뚫리진 않았다라고 해명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죠. 여기에 추가로 합참은 이 기술력 문제로 촬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 몇 시간 뒤에 국정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의원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어떤 가능성, 그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것을 그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민주당 윤건영 의원 말에 따르면 네. 이 국정원은 용산 일대 촬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윤건영 의원의 이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정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실도 이런 여당 측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네. 용산 촬영 가능성에는 선을 완전히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 아니 근데 그러면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던 건 맞습니까? 네, 이 가운데 이 구글어스를 언급하면서 이 국방부가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 사진기가 달려 있다고 해도 이 구글어스가 제공하는 해상도 이상의 사진은 못 찍었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건데 이미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 이상일 수는 없다라는 결로 이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실 역시도 이 비슷한 결의 설명을 이어냈는데요. 굳이 촬영하지 않아도 이 구글어스가 훨씬 자세하고 네. 정확하게 서비스하고 있지 않겠냐며 이 합참과 비슷한 결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일단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지 안 달려 있었는지도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설령 달려 있다고 해도 뭐 구글어스만큼 잘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럼 구글어스보다 이 화질이 떨어지면 대통령실이 찍혀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건 뭐 합참이나 대통령실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당 의원 정도는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일단 뭐 이 무인기에 사진기, 카메라가 탑재돼 있냐 안 됐냐 이것도 확인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마치 안 돼 있다는 취지의 좀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무인기가 왜 왔을까? 네. 그럼 지금 북한은 정찰 유성이 없거든요. 네. 그 무인기 통해서 사실은 정찰을 유성 대신에 카메라로 찍는 실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네.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뭐 사진기를 탑재했냐 안 했냐 이것도 확인 못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인기가 3km 상공 정도의 종로에 떠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 용산 다 보이는 거죠. 뭐 우리가 북한산이랄지 뭐 북악산만 올라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진 촬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방공망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 이렇게 가야지 뭐 촬영해봤자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건 구글어스에서 촬영한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 자체는 사실 이제 심각성을 너무나 좀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북한 무인기가 왔다 간 지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용산이 뚫렸다, 뭐 안 뚫렸다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미리 알았는데 은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군 당국의 은폐 의혹 처음 제기된 게 언젠가 찾아봤더니요. 네. 지난달 무인기가 출현한 직후 28일에 열린 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 항적을 이 서울 북부로 뭉뚱그려 사실관계를 축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은폐 의혹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동대문,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하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합참에서 26일 날 브리핑을 할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은폐 의혹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그 세부 지명에 대해서는 그 요도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거는 설명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그 세부 지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폐 의혹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 뒤늦게 비행금지 구역까지 지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은폐 의혹이 또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대통령실은 정확한 분석에 시간이 걸렸을 뿐 군 당국이 사실을 알면서 숨기거나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무인기가 이 비행금지 구역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저께 보고받은 대통령이 곧바로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니까 바로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저께 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은폐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은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으로 민주당은 그럼 군도 알기 전에 어떻게 알았냐? 이 정보 대체 어디서 받은 거냐 뭐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군도 몰랐고 대통령실도 몰랐는데 이 야당 의원 어디서 이 정보를 이제 캐치한 것이냐라는 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난달 인터뷰 내용을 좀 짚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이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정보 어디서 푼 것인지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입장을 낸 건데요. 이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한 것을 입수한 것이냐며 이 자료의 출처를 추궁하는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김병주 의원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네. 이 대통령실 발언에 밤잠을 설쳤다라며 이 서울 시민도 알 수 있다 그런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해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무슨 출처를 했느냐? 마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투로 얘기해서 너무나 의의가 없고 황당해서 사실 밤잠이 안 왔습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이것이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간접적인 압력을 여치 않았나 하는 것이 저 생각이에요. 비행금지 구역을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검 말했는데 그 다음 날 나와서 극구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마치 근거가 없고 이적행위다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김병주 의원 설명하기를요.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비서진들과 함께 이 비행 금지 구역을 구글 지도에 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군이 제공한 이 항적 자료를 더해봤더니 이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연해서 지나갔고 이 항적이 점을 이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갔을 수 있다. 용산 안으로 갔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은 뭐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30분이면 알 수 있는 걸 대통령실이 몰랐다라는 건 무능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삼성 장군 출신이자 이 여당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이 한기호 의원이 나서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보이는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김병주 의원 생각에 동의한다는 건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병과가 뭐예요? 포병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반공포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역들로 있는 장군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반국 포병이에요. 저는 보병이고 이 전문도 아닌 걸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겁니다. 네, 이번 북한 무인기 책임은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 전 정권 책임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으로 이 김병주 의원과 민주당이 한데에 묶어 비판했는데요. 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관이 사성 장군 출신이 큰 건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 국방무능을 지적하는 것, 이 누워서 침 뱉기다,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무인기는 2017년 이 성주 사드를 비롯해 무려 30며칠간 이 돌아다니다가 넘어갈 때 그것도 하필 김병주 관할 지역이 아니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요,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선 이 자료의 출처를 운운하기 전에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섣부르게 부인한 이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청문회를 해서 얻을 게 없다라면서 관련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 지금 뭐 여야 좀 입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삼성 장군이 보든 사성 장군이 보든 그 항적을 좀 보면은 이거는 용산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 당시에도 판단을 했다는 건 공통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용산이 뚫렸다고 군에서 단언하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이적행위다. 왜 안보 이슈를 갖고 정쟁화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 거짓으로 드러났죠. 용산을 스쳤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스쳤다란 표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8년도에 김신조 사건이란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청와대 거의 300m 앞까지 무장공비들이 들이닥쳤어요. 네. 그 사건을 어떻게 지금 명명하고 있느냐.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가 뚫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역사적인 맞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스쳤다니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인 군이, 국방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지 정치권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오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안보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한미 동맹을 좀 굉장히 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강재묵 기자, 이 미국은 이번에 이 북한 무인기가 이 용산 일대의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쳤다. 이거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군이 탐지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 이 정보 공개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확실히 영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보력을 자신하는 이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우리는 확실히 영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인 거거든요. 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나라랑 공유를 정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원 데이터는 줬는데 우리가 분석을 너무 늦게 한 건지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근데 뉘앙스를 보면 네. 미국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들려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무인기 자체가 굉장히 작고 레이더망에도 잘 안 걸리잖아요. 네. 방공망에 안 걸려요. 근데 미국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좀 의아심이 좀 생겨요. 네. 이제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국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거기에 레이더랄지 열 감시장치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분석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한국의 군대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도 네. 훨씬 더 기강도 해이돼 있고 잘 갖추지 않아졌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P-73을 스쳐 지나갔던 P-73은 원 2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하고 대통령실 중심으로 원회돼 있기 때문에 스쳐가든 대통령실 유상공으로 안 지나가도 뚫린 건 맞다 이렇게 봐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이제 책임, 원인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또 거기도 책임 있는 사람은 거기 응당 뭐 징계를 받는 게 맞겠죠. 지금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응당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 윤과 싱크로나이즈, 이 나경원 최대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 당권 레이스 관련 소식인데요. 네. 어제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서울 송파을 신년 인사회 자리에 정말 당권 주자들이 총 출동했죠.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특강 연사로 나섰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총선 승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PPT를 만들어서 아예 발표를 하는 열정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본인이 윤심이다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눈빛을 안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아니, 가출을 해야 되고 대통령 공개적으로 욕해야 되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기현 의원 목소리를 높였는데 네. 이 자리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특강 도중에 두 사람이 도착을 해서 연단에 서서 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강연이 다 끝난 뒤에야 네. 두 사람 다른 의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윤석열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 이런 구호 정도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좀 약간 늦게 와도 주요 인물이 오면은 보통 중간에 방금 지금 누가 들어오십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보통 건네기도 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보면은 이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결국 김기현 의원뿐이거든요. 뭐 약간 일타 강사처럼 막 별표도 치고 막 대통령 막 찍기도 했어요. 그럼 결국 친윤 후보는 김기현이다. 교통정리가 끝난 걸까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송파을 신년 인사회잖아요. 네. 신년 인사회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만 불러서 마이크 잡게 하고 특강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신년 인사회는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신년 인사회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초청을 하는데 초청 대상에서 안철수를 할지 나경원 전 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부러 배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라면 공평하게 다 초청해서 마이크 잡고 당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네. 초청을 안 했다는 것은 아마 좀 늦게 나경원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왔는데 네. 초청을 안 했는데 좀 불청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 사람들이 초청도 안 해도 왔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네.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 행사에 당원이 특히 많은 행사에는요. 동등한자리로 가면 마이크를 주고 안 주고 소개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누구에게 마음이 실려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이크도 안 줬고 그냥 파이팅하고 끝난 걸 보면 이 행사 자체는 뭐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이고 의원 지역구이긴 하지만 네.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그런 좀 밑작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지막 말씀이 김기현 의원을 결국 거의 뭐 추대를 하기 위한 친윤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밑작업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똑같이 왔는데 마이크도 한번 못 잡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두 사람 마이크를 못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민주숙 기자 행사장 밖에서 또 열심히 어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안 의원 이 네. 인사회 밖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관저 초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다시 꺼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주위 사람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그리고 또 이 행사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당대표는 사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자리다. 네. 안 의원 자신은 오직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경선에 나서게 됐다라며 당 대표 자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안철수 의원만 왔던 건 아니죠. 이 나경원 전 네. 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 전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자들과 10년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 자리에서 좀 출마를 더 확신하는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실까요? 당이나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또 요구가 있어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가 아직 고민 중이고요.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구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원론적인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왔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직 네.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이 대통령께서 주신 업무도 중요한 업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면서 이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이 원하는 요구가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당대표를 하면서 이 부위원장직까지 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만약 진짜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직은 내려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SNS를 통해서도 이 나 전 의원은 틈틈이 이른바 떡밥을 던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2일 TK 신년 교례회에서 권성동 의원과 누가 더 TK냐, 진짜 TK냐를 두고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네. 이 영상을 본인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잊어버리셨을까 봐 준비해봤습니다. 저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미입니다. 구미. 제가 왜 대구 경북 강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네, 신년서부터 당 신년 인사회에 대구까지 찾아가서 저런 발언을 네. 했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장은미 변호사님, 네.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보면은 뭐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앞서서 보면은 친윤에선 지금 김기현 의원으로 거의 약간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나오면 오히려 찍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은 나온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어제만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은 본인 사무실까지 계약을 하고 드롭을 했습니다. 이게 네. 과연 본인 의지일 것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을 사실상 주저앉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른바 윤심에 반하는 본인의 정치 행보를 나경원 전 의원이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에서 지지를 못 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은 사실 원조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에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핵관도 장제원의 일원하러 가는 거 아니냐, 교통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왔거든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한 명에게 힘이 쏠리는 부분에 대한 견제 심리도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핵관을 넘어서 장핵관이다. 공천과 관련해서 당대표 뒤에 장제원 의원이 있게 되면 공천권 행사를 할 텐데 이른바 장제원 의원이 낙점한 의원들을 이외에 다른 지금의 후보들 그리고 공천을 준비하는 뭐 현직 의원들 굉장히 반발 심리도 있는 게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을 때 그거를 반기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 지표가 윤심과 당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나경원 의원이 워낙에 지지도, 인지도 면에서는 그 후발 주자들 그리고 경쟁 주자들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것이고 저는 왕따 이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나경원 부위원장이 나오면 당심 1위인 만큼 당선이 되긴 할 텐데 그럼 당선이 됐을 때 친윤이 민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제치고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과연 이걸 반기고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나경원 의원이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왜 선뜻 깃발을 들지 못했느냐. 그거는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국민의힘이 승리를 담보할 것인가? 좀 어렵다고 보는 전망들이 많죠. 특히나 이 지역구가 워낙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 장담하기 어려운데 나경원이라는 주자와 김기현이라는 주자 중에 총선을 염두에 뒀을 때 누가 더 좀 소구력이 있고 좀 낙점이 될 것인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 다음 총선에서 또 굉장히 좀 역할을 한다면 또 그 부분에서 또
또 이 용산 대통령실이랑 또 잘 마음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이 연쇄 살해범이 이기영 소식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목은 이기영 동물학대,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입니다. 이 살해범 이기영에 관한 추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함께 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이 당시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네. 이 영상에는 이기영이 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이 고양이에게 목줄을 채운 채로 이렇게 저렇게 물 속에 네. 둬서 이렇게 헤엄치게 하는데 이 고양이가 되게 발버둥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는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좀 즐기는 듯한 장면의 영상이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고양이는 이 물을 싫어하는 동물로 또 익히 좀 알려져 그렇군요. 있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보기 힘든 자료일 수도 있는데 저런 모습들 이렇게 고양이가 헤엄치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물에 집어넣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같은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동물학대 성향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경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엿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고양이를 괴롭히면서 앞서 보셨던 이 웃고 있는 모습 등을 짚으며 이경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점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 사실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기영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된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이 경찰이 오늘 이기영은 이 판단, 진단이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요, 이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에 네.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최종 판단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네. 들어봤는데요. 일단 듣고 오실까요? 그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이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행동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라든가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측정 또는 이 사람의 진술 그 자체가 신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측정 결과를 내놓는 데는 한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제가 들은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때 프로파일러 면담을 하고 네. 뭐 다양한 측정 검사, 다른 검사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기영의 태도나 발언이 본심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이 들게 되면은 결국 자료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적성처럼 네. 뭐 뭐뭐입니까 하면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뭐 이런 식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말 그대로 면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 불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 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꼭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네. 예를 들어서 이 세모녀 살인 사건 전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여기에 이 범인이 김태현이었는데 사이코 검사를 받았지만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범죄 사실이 중하지 않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도 맞네요. 사이코패스가 설령 아니라고 해도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것에는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검사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뭐 좀 그런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판단 불가라는 거고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었던 게 집안에서 나왔던 뭐 혈흔, 머리카락 등등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DNA 검사를 지금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주인 찾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기영의 집을 드나든 이 6명 여성 등에 대해서 이 DNA 대조 조사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이 경찰이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먼저 머리카락은 이기영의 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중요한 그 혈흔 관련해서는 이 DNA는 살해된 동거녀와 이 숨진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영이 살해야 한 이 동거녀의 지인과도 이 싸움이 있었어서 네. 이 혈흔이 남았던 건데요. 이 지난해 4월 몸싸움 과정에서 이 지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기영이 깨물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깨물면서 나온 이 동거녀의 지인의 혈흔으로 네. 확인이 된 상태인 건데 다행히 이 지인의 신변은 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이 추가 피해자는
없다는 사실까지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이기영의 집에 이 청소 업무를 맡았던 이 청소도우미의 DNA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 달에 12회 가량을 방문하며 이 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청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청소도우미 역시도 이 경찰이 안전 여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안전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부분이 분명 있긴 한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 근데 눈길이 가는 게 청소도우미를 한 달에 12번이나 지금 불렀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하면 이기영은 돈도 없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결제해서 카드로 쓰고 뭐 이랬었는데 이 청소도우미를 쓸 때는 보통 이 그때그때 현금을 두고 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데 돈도 없는 사람이 본인 혼자 살거나 아니면 동거녀 뭐 여자친구든 둘이 사는데 한 달에 12번이나 이게 불렀다? 왜 이렇게 자주 부른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른 기간이 네.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는지 이제 그걸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본인이 뭐 동거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운전사도 집에서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살해 당시에 어떤 혈흔이랄지 이런 것들이 튀기고 네. 집에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본인이 다 청소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구석인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혈흔이랄지 DNA 이런 네. 단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월에 한 12번 정도 부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기영의 낭비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통장에는 거의 한 뭐 잔고가 17만 원 정도 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현금도 동거녀의 반지를 팔아가지고 60만 원 정도 팔아서 그 쓰고 45만 원 현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청소 도우미 아줌마가 왔을 때 적어도 뭐 5만 원, 6만 원, 경우에 10만 원 이상 줘야 하는데 이런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그럼 본인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 불구하고 네. 뭐 청소하기 싫어하고 마치 자기가 뭐 황제처럼 된 거고 돈이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또 그런 강도짓을 하면 되고 이런 좀 안이한 생각, 뭐 사이코패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뭐 개인의 낭비벽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 돈 떨어지면 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되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사들 중에 이 몇 가지가 좀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는 판단이 불가하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 원래 이 집주인이죠. 전 동거녀. 이 동거녀의 시신은 그럼 찾은 거예요, 강재묵 기자? 예, 여전히 수색 진행 중입니다.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수색을 개시한 지 벌써 10일째입니다. 네. 이 수색 개시 후 일주일째던 이 지난 3일 이 경찰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이 동거녀 시신을 땅에 묻었다라고 이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었죠. 네. 이 때문에 수색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이 시간도 길어지고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던 차였습니다. 이 중장비와 수색견 등을 모두 이제 동원해서 집중 수색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발견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씨가 또 계속해서 이 허언 내지는 이제 거짓말 등을 하는 모습 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씨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는 수색 자체가 좀 불안한 내용도 사실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 역시도 이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이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해서 수색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도 네. 이 타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약간 믿을 수만은 없어 하는 듯한 이 어려움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범죄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종의 이기영의 허세끼가 있는데 이 자신의 입을 통한 진술로 경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좌우되고 이런 거를 네. 좋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강재묵 기자도 소개를 했지만은 네. 이 이기영이 범죄 영화를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냐면요, 이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한테 알리면서 네.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썼잖아요. 저도 이거 듣고 어디서 본 것 같다 했는데 네. 이 지난 2018년에 개봉됐던 이 암수살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유가 뭐고? 뭐 안 죽이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해가 가고 있어. 그래가 믿을 수가 있겠나? 이만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다다.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 암수살인이라는 게
배우 주지훈 씨가 네. 이제 범인으로 나오는데 경찰에게 본인이 지금까지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을 어디에 있는지 이거 유기 장소를 하나씩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를 써주면서 이 형사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기영이 모티브를 여기서 얻은 거 아닌가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이 돋는 이 일치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근데 어쨌거나 일단 이 동거녀의 시신을 지금 아직도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기영의 이 살인 혐의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될까요? 수사가 좀 꼬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네. 본인이 일단 자백 비슷하긴 했습니다. 추궁을 당해서 실토한 것이긴 네. 하지만 내가 전 동거녀를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신은 나오지 않아요. 네.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뭐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법원이 그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네. 물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엇갈린 판결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보면요. 시신은 이미 소각되고 화장된 이후에요. 네. 당사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인을 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살인이 맞다라고 인정한 근거 중에 본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을 때 독극물, 살해 방법 이런 걸 검색했던 내역이 나오고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40대 여성이 쉼터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수령한 케이스였는데요. 많은 일들이 그때 있네요.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생명보험을. 이런 사실상의 정황 증거들도 이건 살인의 유죄의 근거다.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영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기영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펜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도주했다 잡힌 중국 확진자 등짝엔 무적입니다. 무적? 네,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도망친 이 중국인 남성이 이틀 만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이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추가로 흘러나와서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까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방역버스에서 내린 지 6분 만에 도망치는 모습이 호텔 CCTV에 잡혔는데요. 네. 이 길로 300m 떨어진 인근 마트까지 뛰어갔는데 네. 여기서 택시를 잡아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타는 장면은 이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영종도 인근에 있는 모든 이제 택시 기사들에게 탐문을 해서 이 남성을 본 적이 있는지 태운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해당 중국인 남성을 태운 택시 기사를 찾아내서 이 기사가 도착한 서울의 한 호텔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네.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있었을까요?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혼이었군요. 네,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과정에 호텔 예약을 했고 자신의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 호텔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붙잡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무적하고 아까 물음표가 있었어요. 등짝의 무적 이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가 붙잡혔을 때 네. 입고 있었던 이 옷이 더 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송 당시에 입고 있었던 하얀색 패딩 점퍼 네. 이 뒤에는요 영어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고 네. 그 아래에는 한자로 무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무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힘없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호텔 앞에 있었던 또 다른 중국인은 네. 저 남성 무슨 생각으로 도망친지 모르겠다. 이 한국은 중국과 달리 나라도 작고 이렇게 기술도 발전해서 다 잡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도망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 중국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 남성의 도주국 사실이 전해지자 네. 누리꾼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강제 격리를 하느냐며 인권 침해다라는 비판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남성이 지금 도주에서 숨어 있었던 이틀 동안 뭐 호텔방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막 서울을 활보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직 서울에 올라와서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첫날엔 그냥 자고 그 다음 날엔 외부 활동을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어디 간 거죠?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경찰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만 일단 이 남성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남성이 한국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전에 5번 방문했을 때 모두
이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도주했을 때는 해당 성형외과를 찾지 않았다. 이 사실만은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성형을 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도주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입국 당시에 이 적은 연락처, 뭐 휴대전화, 이 연락처가 또 거짓이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즉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으로 이 질병관리청 검역 시스템의 신상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머물 곳과 이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 신상 정보, 이 핸드폰 등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에다가 이 숫자만 입력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질병청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 남성도 잘못 적은 건 물론 문제는 문제인데 잘못 적은 걸 또 걸러내지 못한 건 또 우리의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볼 텐데 연락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보면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할지 아니면 이제 일주일 내에 뭐 중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근데 이걸 전부 다 본인이 자의로 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고 통과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권 보면 일주일 내에 중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본인에게 의지하는 그냥 검역이랄지 입국 심사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남성 일단 잡히긴 잡혔습니다. 근데 이 잡혀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재묵 기자? 이 정부가 엄벌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중대본 설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하였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의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A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의 격리 중입니다. 이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경찰과 이 방역 당국 등이 여타 기관이 협의해서 이 처분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앞선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1,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정부는 이 강제 출국과 이후로도 이 국내에 입국을 제한하는 처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처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도주했는데 다시 또 입국이 또 바로 가능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장현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중국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발 입국자 3명 중에 1명은 지금 확진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입국 과정에서 뭐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약간 강화한 면도 있고요. 근데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있거든요. 교민들은 어떡하죠? 교민들 걱정이 많이 되죠.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2,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방역 전문가들 현지에서 한 70%가 감염된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70%요? 예, 봉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지난해 말쯤에는 조금 그걸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감염이 굉장히 증폭을 한 건데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사실 담보하기 어렵고 지금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많은 제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수도 많이 줄었고. 근데 또 중국에서 아주 큰 명절인 춘제가 앞으로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올 때도 불편함을 좀 감내해야 되고 현재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방역이 중요합니다만 이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의 상황도 또 우리나라에서 좀 잘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짧게 전해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지금 중국에선 장례식장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 지금 시신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 주차장 한가운데에 저희 그 영상 준비됐나요? 이 주차장 한가운데에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국 상황이 심각한지 이 중국에 있는 교민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는 방역 철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